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네가 그것을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의 감정을 자극했는가? 그것은 네가 그 일을 기분 상하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마라. 에픽테토스의 삶의 기술 중에서 얼마 전 지하철에서 70대 노인과 60대 젊은 노인이 좌석 문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기자가 보기에는 연세 지극한 노인들이 그깟 자리 때문에 치고받고 했다는 사실이 황당하게 느껴졌나 보다. 나이 들면 참을성도 많고 모든 걸 긍정하며 감정을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린애처럼 사소한 것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다. 그들은 어른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를 못마땅해 하거나 노인을 무시한다고 혀를 찬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자식들을 야속해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서운해하기도 한다. 그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그야말로 늙은이의 심술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곱게 나이 먹어야지 하는 말 속에는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나지 않은 행동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곱게 나이 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감정 관리를 해야 한다. 인간은 때로 큰 불행보다 오히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들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테면 기분 나쁨, 짜증, 분노, 화에 휩쓸려 하루를 망치고 나아가 일생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니 곱게 나이 들기 원한다면 시시때때 때 부딪히는 작은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환자 A씨가 생각난다.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병원에 실려왔다. 그는 평소에도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나면 본물을 가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얼마간의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다음 왜 그렇게 화가 나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실 모르겠다는 그 말이 정답이다. 알면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정신을 흔들어대는 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젊을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화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왜 내가 화를 내는지 알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눈다. 전자는 대개 주변 상황과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음은 화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위를 참지 못하는 이에게 더위는 짜증을 일으킨다. 반대로 화의 원인이 합당하지 않거나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면 대부분 내면적인 심리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내면의 분노가 튀어나와 쉽게 화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원인을 염두에 두고 화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 분노는 약이 오르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정도에서부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경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자연스러운 생리적, 정신적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분노가 일어난다. 신나게 빨고 있는 젖병을 빼앗아가면 아기가 짜증내듯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좌절되면 바로 분노로 연결된다. 분노를 일으키는 장애물은 사람이나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의 신체적인 불만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부당한 질책, 비난을 받은 경험도 쉽게 분노로 연결된다. 개인의 자존심에 위협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분노는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의 분노도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분노 표현 방식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분노했던 방식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성격이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화가 나면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스스로를 못살게 하는 등 자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 움츠러들거나 안으로 분을 돌려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에게 향한 분노는 종종 자살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보다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에게 분을 푼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을 갠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애완동물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뭐니 해도 분노 표현의 극치는 살인이다. 좌절감을 안겨준 당사자나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을 죽임으로써 분을 푼다. 법구경에 애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약이 없다고 쓰여 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오셀로에서 오셀로 장군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분노에 눈이 뒤집힌 나머지 아내를 목졸라 죽인다. 나중에 모략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억제하지 못한 한순간의 분노가 그의 삶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든 것이다. 순간의 사소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불행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수도 없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오르는 분노를 다스릴까? 첫째로 참는 힘을 길러야 한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처럼 화를 사귀는 처방은 바로 참는 데 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화를 누르고 참는 동안에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화가 치밀었을 때 바로 행동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일단 참는 연습을 먼저 해보자. 한 템포 늦추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자존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주위에서 자신을 존중해준다 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약하면 쉽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릇이 부실하면 물이 잘 담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 담기는 물이 죄가 아니라 부실한 그릇이 잘못이다. 셋째, 분노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자신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믿지만 알고 보면 내면적인 문제와 연결될 때가 더 많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목숨의 정열을 제어하고 평등한 지혜의 선정으로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직 참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라나 화병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난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영국 속담을 생각하면 분노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를 제어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인위적인 노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환될 때 진정으로 화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습관처럼 분노를 길들여야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젊어서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
그 불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펴라. 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현자가 바로 미래의 당신이기를 바란다. 거절하면 화부터 나는 당신에게. 우리는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를 아프게 할 때가 많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와 나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는 데만 있다면 그 말은 폭력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상적인 대화는 명령이 아닌 부탁이다. 부탁의 대화법은 나이 들수록 특히 갖추어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이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온다.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다. 내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가 난다. 하지만 돌아보라.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라. 장성한 자녀들이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 버려라. 명령과 지시는 거부를 부를 뿐이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여워할 일이 아닌 것이다. 노여움이 든다면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바로 부탁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없는 아내와 나는 외출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묻는다. 혹시 지금 외출하니? 같은 방향이면 네 차를 태워줄 수 있겠니?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그대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평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이나 그 다음 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띵나탄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나이에 민감하다. 처음 만나도 나이부터 묻는다. 기자들이 나를 인터뷰하고 쓴 기사에는 언제나 이름 뒤 가로 안에 나이가 적혀 있다. 평소 나이를 잊고 살기에 그 숫자를 보면서 내 나이가 이렇구나 느끼기도 한다.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나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기에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하셨다. 인턴이 된 뒤 그 교수님이 또 나이를 물었다. 내가 대답하니 이번에는 참 좋을 때다 라고 했다. 전문의가 되었을 때도 같은 질문을 하신 뒤 정말 좋은 때다 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왜 번번이 나이를 물었던 걸까? 한참 뒤에야 알았다. 교수님은 나에게 지금 네 나이가 제일 좋을 때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강연에 나가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인생이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내용이다. 나는 지금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5살이면 5살이 황금기고 70살이면 70살이 황금기다. 나는 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행복했다. 20살에는 외아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한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30살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가족애로 행복했다. 40 넘어서는 과중한 일에 지치기도 했지만 네팔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돌아보면 매 시기가 행복이고 황금기였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냐고 하겠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환자 가운데 죽을까봐 겁을 내는 이가 있었다. 그가 대학생일 때 우리는 처음 만났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못 탔으며 먹을거리도 조심했다. 비 오는 날에는 벼락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간판이 머리 위에 떨어질까 두려워했고 바닷가나 산에도 가지 못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며 인연을 이어온 그는 어느덧 50세가 넘어 정년퇴임을 하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의 증세도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리 죽음이 무서웠던 거죠? 그냥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보낸 지난 시간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듯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살았듯 결국 시간은 똑같이 흘러버리는 것을,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를 죽음을 걱정하느라 써버린 황금 같은 시간을 그는 정말 아까워했다. 나는 그에게 혹 이번에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느라 지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해 줬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는 내가 참여하는 문학 동아리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했다. 문학을 모르는데 괜찮겠느냐고 걱정하기에 나는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라고 명령했다. 인생은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즐길 시간과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다른 곳, 바깥에만 시선을 두고 불행해한다. 뇌 속에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은 엔도르핀이다. 엔도르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 미래에 다가올 행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도르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즐겁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닥친 이 순간에 충실할 때만이 인생은 즐거워진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지난날 이따금 나에게 나이를 물으셨던 교수님을 다시 뵌다면 어떨까? 교수님은 또 물으셨을 것이다. 자네 올해 몇인고?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네, 78세입니다. 가장 좋은 나이지요. 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 아내. 정말 잘했어요. 역시 당신이네요. 당신과 떨어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난 당신을 믿어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스티브 스티븐슨의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중에서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쓰고 보니 막막하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짧고 게다가 몸에 병이 많으니 내가 당연히 아내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이란 질문을 앞에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모로 잘 살 것 같지 않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편함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아내와 함께했던 평소처럼 잘 살아내리라. 몸이 허락하는 한 공부를 계속할 것이며 여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지인들과 만날 때 밝게 웃을 것이며 자녀들과의 정기적인 식사도 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 몫의 삶을 끝까지 살다 갈 것임은 분명하다.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예비 노인 교육을 하며 수없이 강조한 내용 중에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 생활에 대비하라는 항목이 있다. 만약 나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배운 대로 잘 해내야 하리라. 인간은 살면서 크게 100여 가지 정도의 사건을 경험한다. 그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배우자의 죽음이다. 죽음은 늘 예고 없이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진 만큼 배우자와의 사별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다.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에 아내와 남편 모두 상대가 떠난 뒤에 생활에 대비해야 한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어 이별 후의 고통을 알 수 없지만 남은 사람이 문제다. 배우자가 떠난 뒤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곤란이다. 남편의 수입에 주로 의지했던 여성은 남편이 죽은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 돈이 많다면 배우자가 해주던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적 대비라는 큰 틀에서 놓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사별 후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정서적 문제다. 자녀들 앞에서 아무리 의연하게 대처해도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배우자와 사별한 남녀 노인들 가운데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을 보이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아내와 사별한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은 무기력해지기 쉽다. 인생의 다른 이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사별 또한 개인의 성격과 생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만 강한 정체감과 자립심을 일찍부터 발달시키면 배우자 사별을 포함해 인생 전반의 어려움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의 조건에서 자녀의 부양보다 배우자의 있고 없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식보다 악처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도 여유로워진 현대에 배우자 없이 노후를 잘 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취미생활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움에 극복하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내 나이 80에 가까운데 아내를 죽도록 사랑한들 몇 년이나 남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내는 꿋꿋하게 잘 살아나갈 것이며 나 역시 그러할 것이다. 미당 서정주가 말년의 아내에게 농지거리를 하며 쓴 시가 생각난다. 내 늙은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내 담배재떨이를 부시어다 주는데 내가 야 이건 양귀비 얼굴보다 곱네. 양귀비 얼굴엔 분때라도 묻었을 텐데 하면 꼭 5살 먹은 아이처럼 좋아라고 소리쳐 웃는다. 그래 나는 천국이나 극락에 가더라도 그녀와 함께 가볼 생각이다. 미당은 정말로 아내가 양귀비보다 예쁘게 보였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당은 아내와 지옥에라도 함께 가볼 생각이라는데 오늘은 나도 아내에게 물어봐야겠다. 여하튼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부부싸움엔 인내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예전에 친구의 초대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 친구 부인이 음료수를 내왔는데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손님을 맞는 다감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듯했다. 처음 집안에 들어섰을 때 흐르던 냉기가 이것이었구나 싶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몇 년 뒤 친구 부부는 이혼했다. 그때 나는 친구 부부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했을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든 늘 일어난다. 그게 살아있는 부부다. 원만하고 건강한 부부란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가는 부부다. 물론 부부싸움에만 집착하여 서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정반대로 세월이 약이라고 인내만을 미덕으로 삼는 것도 잘못이다. 인내는 좋은 미덕이 틀림없으나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어차피 대화도 안 통하는데 내가 참지라고 침묵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 신호를 놓치지 마라.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참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면 끝내 부부 사이가 멀어질지도 모른다.